코스모스 2장 우주 생명의 푸가. 지구 밖의 세계는 어떤 생물이 살고 있을까? 외계에 생명이 살고 있다면 그들은 어떤 모습일 것이며 또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지상의 생물들은 모두 유기화합물, 즉 탄소 원자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복잡한 미세 구조의 유기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생물이 생기기 이전에는 지구에도 한때 메마르고 황량했던 시기가 있었다. 그렇지만 지구는 지금 생물들로 온통 넘쳐나고 있다.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을까? 생물이 없었던 시기의 어느 날 탄소를 기본으로 하는 유기 분자들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최초의 생명은 그 분자들에게서 어떻게 비롯될 수 있었을까? 이 최초의 유기생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와 같이 정교하고 복잡한 구조의 생물로 진화할 수 있었단 말인가? 그리고 그 원초의 생명이 진화하여 어느 때부터인가 인식 기능을 갖추게 됨으로써 이제는 스스로의 기원을 탐구할 수 있게 됐다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단 말인가? 다른 별들 주위를 돌고 있을 수많은 외계 행성들에도 생명이 살고 있을까? 만일 살고 있다면 외계 생명도 지구에서처럼 탄소를 기본으로 하는 유기물일까? 외계 생명은 지구 생명과 얼마나 비슷하게 생겼을까? 아니면 그곳 환경에 적응하느라 우리와는 판이하게 다를까? 또 다른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지구 생명의 본질을 알려고 노력하고 외계 생물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애쓰는 것은 실은 하나의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두 개의 방편이다. 그 질문은 바로 우리는 과연 누구란 말인가이다. 자연 도태가 진화의 기작이라는 사실은 찰스 다윈과 엘프리드 러셀 월리스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위대한 발견이다. 100년도 더 전에 그들은 대자연이 생존에 더 적합한 종들을 선택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다산성이야말로 자연 생물계의 특성이다. 자연은 살아남을 수 있는 개체 수보다 훨씬 더 많은 후손을 낳게 만든다. 그 많은 후손들 중에서 우연히 자연에 더 적합한 형질을 가진 개체들만 살아남게 되므로 결국 그러한 형질을 갖고 태어난 종이 선택적으로 번성하게 된다. 유전 형질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돌연변이는 순종을 낳는다. 그러므로 돌연변이가 진화의 동인이 된다. 수많은 돌연변이들 중에서 생존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소수만이 선택되므로 오랜 기간에 걸쳐 생물은 하나의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서서히 변화하게 된다. 그 결과 우리는 새로운 종의 탄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종의 기원이요, 진화의 실현이다. 19세기의 진화론을 가장 강력하게 옹호했으며 가장 효과적으로 전파한 토머스 헉슬리가 다음과 같이 한탄한 적이 있다. 다윈과 월리스의 저작물들은 어두운 밤에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한 줄기의 섬광이었다. 그 섬광으로 드러난 길은 그 길이 집으로 향하고 있든 말든 무조건 따라가게 하는 그런 성격의 것이었다. 내가 종의 기원의 핵심 사상을 완전히 이해했을 때 나는 참담했다. 바보같이 왜 나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나? 콜럼버스와 동시대를 살던 사람들도 같은 소리를 중얼거렸을 것이다. 변이성, 생존을 위한 투쟁, 그리고 환경 조건에의 적응력과 같은 개념들은 우리 사이에 이미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았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윈과 월리스가 그 밤의 어둠을 헤쳐 없앨 때까지 종의 기원으로 이르는 길의 변이성, 생존 경쟁, 환경 적응 등의 개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중 그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진화론과 자연선택 이론을 들었을 때 심히 분개했다.
아직도 분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 조상들은 지구 생물들의 우아함에 감탄했다. 즉 생물이 자기 기능 수행에 얼마나 적합한 구조를 하고 있는지 이해한 다음 이것을 위대한 설계자에 대한 증거로 삼았던 것이다. 아주 단순한 단세포 생물마저 가장 정교하다는 회중시계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그뿐만 아니라 회중시계는 자기 조립이 불가능하다. 회중시계는 진자로 작동하는 벽시계에서 전자시계로 서서히 여러 단계를 걸쳐 저절로 지나간 것이 결코 아니다. 시계가 있으면 그 시계를 만든 자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온 세상을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우는 생명현상의 다양성, 그리고 그 생명현상들 배후에 숨겨진 복잡 미묘함을 마주할 때마다 사람들은 깊은 외경의 감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원자와 분자가 우연히 함께 들러붙어 미묘한 기능을 가진 생물로 변신하다니. 이 주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터무니없는 것으로만 들렸을 것이다. 생물마다 고유의 설계대로 만들어졌다는 생각, 하나의 종이 다른 종으로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제한된 역사 기록만 접할 수 있었던 우리 조상들에게는 그들이 알고 있던 생명현상과 완전히 일치하는 견해였던 것이다. 위대한 설계자가 모든 생물을 정성 들여 만들었다는 생각은 모든 자연현상에 의미와 질서를 부여했고 인간 존재의 의미를 찾아줬다. 인간은 여전히 그러한 삶의 의미를 갈망하며 현대를 살아간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마음에 들어하는 설계자가 존재한다는 생각은 생물 세계에 대한 전적으로 인간적인 해석인 것이다. 그러나 다윈과 월리스는 설계자가 존재한다는 생각만큼 우리 마음에 들고 또 그만큼 인간적이지만 설계자의 존재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생명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해석을 제시했다. 그것이 바로 자연 선택이 진화의 원동력이라는 설명이다. 자연 선택은 영겁의 세월 속에서 생명의 소리를 더 아름다운 음악 작품으로 조탁해왔다. 화석 기록이 위대한 설계자의 존재를 증명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설계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종을 버리고 새로 설계해서 또 다른 종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면 화석 기록과 설계자의 존재 사이에 생긴 모순을 화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견해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식물과 동물이 모두 그 나름대로 완벽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면 이렇게 대단한 능력의 설계자가 처음부터 완전하게 의도된 다양성을 실현할 수 없어서야 어디 말이나 되겠는가. 오히려 화석 기록들은 위대한 설계자가 저지른 시행착오의 과거와 그의 미래 예측 능력에 숨어있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위대한 설계자에게 결코 어울리는 속성이 아니다. 진화의 비밀은 죽음과 시간에 있다. 환경에 불완전하게 적응한 수많은 생물들의 죽음과 우연히 적응하게 된 조그마한 돌연변이를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 말이다. 유리한 돌연변이 형태들이 서서히 축적되기 위한 긴 시간이 바로 진화의 비밀이다. 다윈과 월리스에게 퍼부었던 그 엄청난 반대의 목소리도 적어도 일정 부분은 억겁의 영원은 고사하고 수천 년조차 상상하기 힘들어하는 인간의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단지 70년밖에 살지 못하는 생물에게 7천만 년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겠는가? 그것은 100만 분의 1에 불과한 찰나일 뿐이다. 하루 종일 날갯질을 하다 가는 나비가 하루를 영원으로 알듯이 우리 인간도 그런 식으로 살다 가는 것이다. 40억 년 전 지구라는 에덴 동산에는 분자들만이 우글대고 있었다. 그 당시 에덴 동산에는 다른 분자를 잡아먹는 포식자들이 없었다. 개 중에 어떤 분자들은 비효율적인 자기 복제술로 자신을 엉성하게 복제해 남겨놓기도 했다. 자기 복제 기술을 완전히 터득한 분자들이라야 생명현상이란 건물을 구축하는 데 쓰일 벽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었다. 자기 재생산, 돌연변이,
그리고 가장 비효율적 종들의 선택적 제거와 더불어 진화는 분자 수준에서도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기 복제술의 완성도는 점점 나아졌다. 마침내 특정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분자들이 한데 모여서 일종의 분자 집합체인 최초의 세포가 만들어졌다. 오늘날 식물 세포는 엽록체라고 불리는 분자들로 이뤄진 아주 작은 공장들을 갖고 있다. 엽록체 공장은 햇빛, 물, 이산화탄소를 탄수화물과 산소로 바꾸는 광합성 작용을 한다. 혈액 속에는 미토콘드리아라 불리는 또 다른 종류의 분자 공장이 있다. 이 공장에서는 주어진 생물이 섭취한 음식물에 산소를 첨가하여 에너지를 추출하는 작업을 한다. 현재는 이 공장이 식물과 동물의 세포 안에 존재하지만 한때 독립된 세포로 독자 활동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다고 믿어진다. 약 30억 년 전 단세포 생물이 세포 분열 후 두 개의 독립된 세포로 되지 못하고 그대로 붙어 있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유는 돌연변이 때문이었으리라. 이것이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태어나는 과정이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하나하나가 실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모듬살이를 하는 일종의 생활 공동체인 셈이다. 이 공동체는 한때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부분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다. 사람은 100조 개 가량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람 한 명 한 명은 수많은 생활 공동체가 모여서 만들어진 또 하나의 거대한 군집인 셈이다. 성은 대략 20억 년 전부터 생긴 듯하다. 그 전에는 새로운 종의 출현이 무작위적 돌연변이의 축적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유전 설계도에 글자를 한 글자씩만 바꾸어 돌연변이를 만들고 그것을 또 시험해야 했으므로 진화는 고통스러우리만큼 느리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성의 출현과 함께 두 개의 생물은 자신들이 가진 유전 설계도를 문단씩 혹은 여러 쪽씩 심지어는 몇 번씩 통째로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자연은 이렇게 해서 새로 생긴 새로운 종을 선택이라는 채로 다시 걸러냈다. 결국 성적 결합에 관여할 줄 아는 생물들은 선택되었고 반면에 성에 무관심한 것들은 빠르게 사라졌다. 이것은 20억 년 전 미생물들에게만 주어졌던 선택사항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들도 DNA 조각들을 서로 교환하는 일에 온 신경을 쏟으며 살아간다. 인류의 조상이 숲에서 성장하기 때문인지 우리는 자연스럽게 숲의 친근감을 느낀다. 하늘을 향해 우뚝 서 있는 저 나무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나뭇잎들은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햇빛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나무는 주위에 그늘을 들이움으로써 자기 주위의 식물들과 생존 경쟁을 한다. 나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면 나무들이 나른한 은총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밀고 밀치며 씨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나무는 햇빛을 생존의 동력으로 삼는 아름답고 위대한 기계이다. 땅에서 물을 길어 올리고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 자신에게 필요한 음식물을 합성할 줄 안다. 그 음식의 일부는 물론 우리 인간이 탐내는 것이기도 하다. 합성한 탄수화물은 식물 자신의 일들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원천이 된다. 궁극적으로 식물의 기생에서 사는 우리 같은 동물은 식물이 합성해 놓은 탄수화물을 훔쳐서 자기 일을 수행하는 데 이용한다. 우리는 식물을 먹음으로써 탄수화물을 섭취한 다음 호흡으로 혈액 속에 불러들인 산소와 결합시켜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뽑아낸다. 그리고 우리가 호흡 과정에서 뱉은 이산화탄소는 다시 식물에게 흡수돼 탄수화물 합성에 재활용된다. 동물과 식물이 각각 상대가 토해내는 것을 다시 들이마신다니 이것이야말로 환상적인 협력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이것은 지구 차원에서 실현되는 일종의 구강대 기공의 인공호흡인 것이다.
그리고 이 위대한 순환 작용의 원동력이 무려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태양에서 오는 빛이라니 자연이 이루는 협력이 그저 놀랍기만 하다. 캄브리아기 대폭발 이전에도 새로운 종들의 출현과 멸종이 있었던 것 같지만 그 속도가 다소 느렸던 것 같다.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의 양이 먼 과거로 갈수록 점점 더 줄어들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 지구의 초기 역사에서 딱딱한 부위를 갖춘 생물들은 흔치 않은 데다가 부드러운 부위는 여간에서 화석으로 남지 않으므로 캄브리아기 이전의 생물이 이후보다 더 적다고 느껴지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캄브리아기 대폭발 이전의 새로운 종의 출현이 매우 더뎠다는 것은 거의 확실한 사실이다. 세포의 구조나 생화학적 특성 등에서 달성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진화가 외적 형태에까지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화석은 우리에게 외적 형태만 보여준다. 캄브리아기 대폭발 이후에는 환경에 놀랍도록 잘 적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생물들이 숨막힐 정도로 급하게 속속 나타났다. 최초의 어류에서 최초의 척추동물로 빠르게 이어졌다. 바다에서만 살던 식물 중에 차츰 서식지를 육지로 옮기는 식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최초의 곤충이 태어났고 그 후손들이 땅에서 사는 육서 동물의 선구자가 됐다. 뒤이어 날개 가진 곤충이 양서류와 함께 나타났다. 페어를 닮은 양서류는 바다와 육지 양쪽에서 살 수 있었다. 그리고 지구에 최초의 나무가 등장했고 최초의 파충류가 출현해 공룡으로 진화해갔다. 그리고 포유류가 지상에 출현했다. 그 후 최초의 새와 최초의 꽃이 생겨났다. 공룡이 멸종하고 돌고래와 고래의 조상인 가장 초기의 고래류가 나타났다. 같은 시기에 원숭이 유인원 인간의 공동 조상인 영장류가 그 지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1000만 년 전에 인간과 아주 비슷한 생물이 처음으로 나타났으며 그들이 진화함에 따라 뇌의 크기도 현저하게 커졌다. 그리고 그 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겨우 수백만 년 전에 최초의 인간이 나타났다. 인간의 DNA는 10억 개의 뉴클레오티드로 연결된 2개의 나선이 이루는 매우 긴 사다리처럼 생겼다. 다시 말해 DNA 분자는 가로대를 10억 개나 가진 긴 사다리이다. 뉴클레오티드들이 이룰 수 있는 조합의 대부분은 아무 쓸모도 없는 단백질을 합성하므로 생명의 관점에서 무의미하다. 우리같이 복잡한 생물의 경우에도 유용한 핵산 분자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렇지만 유용한 핵산을 조합하는 방법의 수는 우주에 존재하는 전자와 양성자의 수를 전부 합한 것보다 훨씬 더 많다. 그 결과로 나타날 가능한 인간 개체의 총수는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의 수를 훨씬 능가한다. 핵산의 가능한 조합들 중에서 지금까지 지상에 살았던 그 어떤 인간을 통해서도 구현되지 않을 조합들이 아직 무수히 많이 남아 있다니.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이라는 종이 가진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지금까지 지상에 살았던 그 어떤 인간보다 뛰어난 인간을 설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물론 뛰어나다는 것은 어떤 기준을 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말이다. 다행스럽게도 뉴클레오티드의 순서를 어떻게 바꾸어야 새로운 인류를 만들 수 있을지 아직은 잘 모른다. 그렇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바람직한 특성을 인간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뉴클레오티드를 우리 마음대로 조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들게 하면서 동시에 불안에 떨게 하는 우리 미래의 한 단면이다. DNA 뉴클레오티드가 하나가 바뀌면 그 DNA가 지정하는 단백질의 아미노산 하나의 변화가 초래된다. 유럽 사람들의 적혈구는 대체로 둥글다.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는 적혈구와 초승달이나 낫처럼 생긴 사람들이 있다. 낫 모양의 적혈구는
산소를 둥근 것보다 덜 운반함으로 빈혈증을 유전시킨다. 그렇지만 말라리아에는 강한 저항력을 제공한다. 두말할 나위 없이 말라리아에 걸려 죽는 것보다 빈혈증과 함께 살아가는 게 낫다. 이렇게 두드러진 차이가 뉴클레오티드 하나에서 유발되는 것이다. 혈액 기능의 차이는 적혈구의 경우처럼 현미경 사진으로도 쉽게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한 변화인데 그렇게 큰 변화가 그 작은 뉴클레오티드에서 왔다니 놀라울 뿐이다. 인간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뉴클레오티드의 총수는 대략 100억 개나 된다. 어마어마한 수인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100억 개 중 단 하나가 그렇게 큰 차이를 낳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뉴클레오티드들에서 생긴 변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무지하다. 인간은 겉보기에 나무와 뚜렷하게 다르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인간은 나무와는 다른 양식으로 세상을 인지한다. 그러나 생명현상의 핵심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분자 수준에서 나무와 인간은 근본적으로 같은 화학 반응을 통하여 생명활동을 영위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한 세대의 유전 형질을 다음 세대로 전하기 위하여 핵산을 사용하는 점은 나무나 사람이나 마찬가지이고 세포 내의 화학 반응을 조절하는 효소로서 단백질을 이용하는 점도 같다. 더욱 중요한 점은 핵산 정보를 단백질 정보로 바꾸는데 나무와 사람이 동일한 설계도를 사용한다는 사실이다. 이 점에 있어서 지상의 모든 생물들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 생명 현상이 보여주는 분자 수준에서의 동질성으로부터 우리는 지상의 모든 생물이 단 하나의 기원에서 비롯됐음을 알 수 있다. 나무, 사람, 아귀, 심지어 변형균과 집신벌레 같은 지구의 모든 생물이 과거로 올라가면 단 하나의 조상으로 수렴한다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생명의 기원인 바로 그 물질은 지구 생성 초기에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거대 행성이라는 조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중에 한 가지는 튀겨지기 전에 재빨리 번식하여 후손의 일부가 상승 기류를 타고 대기권의 서늘한 상층부로 이동해 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생물들의 덩치가 아주 작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생물들을 우리는 추라고 부른다. 그러나 찌 같은 생물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종의 커다란 수소풍선 같은 생물 말이다. 그들은 헬륨보다 무거운 기체는 자신의 몸 밖으로 내보내고 몸 안은 가장 가볍고 뜨거운 수소 기체로만 채운다. 그리고 섭취한 먹이에서 얻은 에너지를 이용하여 기구 내부를 따뜻하게 유지함으로써 부력을 얻는다. 이렇게 하면 고온의 지옥으로 떨어지는 운명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지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래로 깊숙이 끌려 내려갈수록 점점 더 큰 부력을 받게 되므로 찌들은 서늘하고 안전한 대기권의 고층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찌들은 원래부터 있는 유기물질을 섭취하거나 지구의 식물들처럼 햇빛과 공기로부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유기물질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찌라는 이름의 기구는 어느 정도까지는 크면 클수록 효율적일 것이다. 셀피터와 나는 일찍이 이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고래보다 더 크고 도시만 하며 그 크기가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의 찌를 상상해 보았다. 찌는 로켓처럼 기체를 강하게 분출하여 행성 대기권에 여기저기로 이동할 수도 있다. 우리는 또한 굼뜬 찌들이 한눈에 다 들어오지도 않을 정도로 거대한 무리를 지어다니는 것을 상상했다. 피부가 위장색인 것으로 보아 그들 역시 삶의 고통과 마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과 다른 생태학적 지위를 가진 존재를 그런 환경에서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사냥꾼들이다. 사냥꾼은 빠른 기동성을 무기로 찌들을 잡아먹는 포식자이다. 그들은 찌를 잡아먹어 필요한 유기물질과 순수 수소를 얻는다. 추들 중에서 비교적 텅 빈 구조를 하는 것들이 먼저 찌로 진화하고
그중에서 또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최초의 사냥꾼들로 진화했을지도 모른다. 사냥꾼의 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찌를 다 먹어버린다면 사냥꾼도 멸종하기 때문이다. 물리학과 화학은 이런 형태의 생물을 허용하고 예술은 그것들의 어느 정도의 매력을 부여하겠지만 자연에게는 우리의 상상을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우리 은하계 안에 생물이 사는 세계가 수십억 개가 있다면 물리학과 화학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상상력을 발동하여 창조한 추, 찌, 사냥꾼이 살아가는 보금자리가 몇 개는 있을 것이다. 생물학은 물리학보다 역사학에 가깝다. 현재를 이해하려면 과거를 잘 알아야 하고 그것도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알아야만 한다. 역사학에 예견론이 없는 것처럼 생물학에도 확립된 예견론이 없다. 이유는 양쪽 모두 같다. 연구 대상들이 너무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물학과 역사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타자를 이해함으로써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외계 생명에 관한 단 하나의 예만 연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하나가 아무리 미미한 수준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생물학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될 것이다. 적어도 우리와 다른 생물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는가? 외계 생물에 대한 탐구가 중요하다고 누구나 말하지만 우리는 외계 생명을 찾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현실적 어려움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계의 생명은 우리가 추구할 궁극의 목표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껏 지구라는 작은 세상이 들려주는 생명의 음악만 들어왔다. 이것은 우주를 가득 채운 생명들이 연주하는 푸가의 한 성부만을 들어온 셈이다. 이제 저 웅장한 우주 생명의 푸가의 남은 성부들의 귀를 기울여 보자.